네, 2교시 두 번째 시간 간단하게 이제 합격자 설명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매년 11월 말쯤에 1차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11월 말에 1차 시험이 있고 그다음 1월 말에 2차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진행된 1차 시험에 관련된 간단한 이제 특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근대사 영역과 근현대사 영역이 거의 1대1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비율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서는 매년 한문사료 문항이 한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문사료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무신정변식에 중방이 설치가 되었다,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정도만 해석을 할 줄 알면은 좀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문사료 문항에 대한 조금 대비들, 그러니까 약 준상급 1800자 정도의 한자를 조금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요새 이제 한국사 시험 문제는요, 과거의 객관식 때, 그러니까 09학년부터 13학년까지는 조금 되게 낯선 주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근래 서답형 시험에서는 그렇게 막 낯설다라고 할 만한 주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나올 기출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공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월부터 6월까지는 기출주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예상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한 쇼로 작업을 한 건데 이거 지금 전자칠판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화질이 깨졌어요. 화질이 깨졌는데 이거는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영역이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총 9종이에요. 9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기는 한데 지금 고등학교 한국사가 거의 90% 이상의 근현대사만 다루고 있어요. 90% 가까이가 근현대사만 다루고 있는데 그 9종의 교과서에 담겨있는 근현대사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요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예전에 과거에 수능 공부할 때 교과서 다 봤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특정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들이 요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한두 교과서에만 들어가 있는 단체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성과 같은 대도시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사는 구역과 조선인이 사는 구역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런 식의 내용들도 다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혼자서 공부하시던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시던 그 9종의 한국사 교과서, 특히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근현대사 영역은 제일 먼저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근현대사가 우리 임용시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가 않았다. 하지만 요새는 거의 전근대사와 1대1로 비중이 출제가 되고 저희도 그래서 제 기본 교재에도 9종의 교과서 내용을 쭉 담다 보니까 기존의 개론서에 없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 한국사 교과서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독립협회에서 애국가 제정운동과 국기 개항운동을 펼쳤다. 이런 내용들까지 있어. 그게 웬만한 개론서에는 없는 내용들인데 국가제정, 국기제정 이런 내용까지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시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개론서 내용을 하나도 안 봐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개론서들도 요 근래 학계에서 조금 중요시하는 내용들의 개론서들은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근현대사만큼은 교과서 9, 그다음 개론서 1의 비율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양사도 이게 한 3년 전에는요. 동양사에서 한문사료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도 않았고 만약 동양사에서 나면 한국사에서 한문사료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 한 3년 전부터는 한국사 한 문제, 동양사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희 전공시험이 80점 만점이에요. 80점 만점이고 보통 커트라인인 전공 점수가 48점 이상이 넘으면 보통 1차 합격을 합니다. 1차 합격, 60%만 맞으면 1차 합격을 하는데 한문사료 문항이 4점, 4점짜리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80점 만점에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10%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도 한문사료 문제를 보면요. 크게 막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서를 세운 이원호라고 하는 이름을 읽을 줄만 알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한자를 조금 외우자. 그리고 그 한자를 기반해서 조금 문장을 해석할 줄만 알면은 쉽게 8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크게 왔다 갔다 했어요. 중국 이제 전근대사에서는요. 요새 나오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어디서 나오는 인물들이 출제가 되냐면은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들, 사건들, 제도들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교과서 내용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서에 진시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진시황과 관련한 개론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교과서에는 사학사가 그렇게 자세하진 않은데 우리 역대 기출문제를 보면은 주기적으로 사학사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 정도 사학사 문제는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이번에 또 출제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동향사는 또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조금 꼽아봐서 보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영역으로 가서요. 이게 진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근현대사 문제가 요새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 근현대사 문제가 임용 시험에서 나올까 말까였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문제 나오면 많이 나온 것과 안 나온 적도 많았는데 요새는 꼬박꼬박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 뭐 두 문제 정도가 보통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양사 공부를 할 때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랑 동양사 개론 그리고 아틀라스 중국사라는 세 개의 책만 달달달 보는데 여기에 요새 출제해 자꾸만 태풍으로 부상한 게 중국 근현대사라는 책이에요. 삼천리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5권짜리예요. 5권짜리여서 5권짜리 책을 중국사만을 위해서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도 급으로 볼 만한 책이 한국사에도 있고 서양사에도 있고 역교론에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될 양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중국 근현대사를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나올 만한 것들을 교재라던가 수업 시간에 조금 채록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 책에서는 매년 1, 2점 정도만 출제가 되어서 나는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라면은 포기하셔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 심리상 여기서 나오긴 나오는데 100% 포기해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론서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때 좀 많은 분들이 지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임용시험을 합격할 때는요. 교과서에 나오는 양모운동의 한계점을 쓰시오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하면은 수험생들 쉽게 잘 쓰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양무운동을 추진했던 이홍장의 당시 관직 이름을 쓰시오 같은 치사 문제까지 1점짜리로 같이 출제가 되기도 해서 근데 개론서에 있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인들 관직도 잘 안 외우는 판국에 중국인들 관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외워서 잘 안 보고 지나갔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식의 조금 꼼꼼한 문항까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꼼꼼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세 권의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올해 이것 때문에 올해 이것 때문에 계속 빈칸 문제 같은 것도 그냥 숙제 같은 거나 혼자 풀어보는 걸 많이 제공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작업들이 조금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동양사는 보통 세 권의 책만 본다.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동양사 개론, 아틀라스 중국사 보게 되고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한국사는 뭘 봐야 되냐? 한국사는 제일 먼저 교과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전근대사는 중학교 역사 2 그리고 근현대사는 고등학교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는 한국사 길잡이랑 특강이라는 체계를 같이 봤는데 올해는 좀 바꿔보려고 해요. 올해는 푸른 역사에서 나온 총 10권짜리 책이 있어요. 시대별로 2권씩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채록해서 같이 보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10권짜리 책 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죠. 한국사 10권짜리 책 사면 뭐야?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길잡이라던가 특강이라던가 이런 책은 2008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에 나왔어요. 2018년도 무렵에 대략적으로 많이 출간이 된 책이 푸른 역사에서 나온 책인데 과거 교과에서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 지금 2015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리고 2015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랑 역사는 또 2018년에 그 국정 사태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교과서가 나오면서 이 10권짜리 책이 많이 반영돼서 교과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의 읽기 자료에도 그 푸른 역사에서 나온 시대사 총서 10권짜리로 된 책에 읽기 자료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올해는 조금 3월부터 6월까지 심화반에서는 이 책을 위주로 조금 나올 만한 부분들을 같이 보려고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푸른 역사 나온 시대사 총서 10권짜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양으로나 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어떻게든 조금 줄여가면서 나올 만한 부분들 위주로 보려고 지금 커리큘럼이라던가 자료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만약 그 10권짜리 책만 보게 되면은 웬만한 내용들은 다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사는 요 근래 문제는 다 거기서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1, 2월 달에는 조금 수업 전략을 바꿨어요. 김태규 선생님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업을 조금 오후에 합니다. 오후에 하는 이유는 1, 2월 달만 일단 이렇게 해볼 예정인데 조금 학습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1, 2월 달 반을요. 저희는 1, 2월 달 반을 이 1, 2월 수업만 잘 들어도 웬만한 문제는 좀 풀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양모운동 때 어느 관직이 나왔고 이런 것까지 조금씩 언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년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보강을 자꾸 하게 돼서 이럴 바에는 그냥 하루에 5시간씩 수업을 하자.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수업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복습이 될 수 있게 조금 천천히 그리고 좀 정리해 가면서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1열 반 오후에다가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1, 2월 반은 오후에 수업을 하게 되고 그 전후로 여러분들이 자습이라던가 복습하시면서 배운 내용들만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교재가 아마 다른 선생님들의 교재보다 훨씬 더 두껍고 양도 자세하고 나름대로 구조화도 제일 많이 했는데 그만큼 교재 내용만 잘 흡수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성적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약간 좀 성실함을 원해요. 저희 수업에서만 잘 들어도 웬만한 것들 다 가져가는데 최소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꼭 공부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꼭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복습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임용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혼자 공부를 하시더라도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때가 있냐면은 내가 분명 개론서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누가 그 내용을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상 이 책을 한 페이지 다 봤을 때 온전히 기억하는 양이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부분만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업을 해드리는 거고 형성평가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스터디도 조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3월 달부터 스터디를 조직을 해드려요. 1, 2월 달은 기본 교재에 익숙해지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3월 초에 김태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스터디를 조직해드리면 직강반의 경우에는 옆 강의실이 저희가 온전히 쓰는 건데 옆 강의실에서 1년 내내 언제든지 스터디 할 수 있게끔 자리 공간을 내어드리니까 그런 것들 잘 찾아가셔서 스터디를 통해서도 혹시나 또 빠진 내용이라던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잘 찾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임용고시 학습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안내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개론서라던가 교과서를 꼭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한국사 교과서는 9종이 있고 9종 교과서 하나씩 뽑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과서에 부체제라고 들어가 있고 부체제의 증거로서 지방간이 누가 파견되고 누가 타견되고 이런 내용까지
교과서에 시기별로 수록이 돼 있어. 여러분들 과거 수능 때는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갔던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찾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개론서도 찾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월 달에는 뭐 당장 기출문제가 뭘 나오기는 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3월부터 상반기에는 꼭 기출문제가 어떤 것이 나오는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주제가 어떤 것이 나왔고 그 주제를 통해 앞으로 어떤 것이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 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6번 이상 출제가 되었어요. 중국사에서. 그런 인물들 당연히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죠. 또 근래에 뭐 예를 들면 문제와 주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 근대사에 나오는 건데 그것도 과거 기출문제가 거의 그대로 판박이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 80점 만점에 48점을 맞아도 합격인 시험에 보통 1년에 한두 문항이 과거 기출문제가 거의 판박이로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재가 뭐 저희 교재를 꼭 사라고 하는 이런 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보다 잘 정리가 돼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건 정말 자부하는데 꼭 뭐 단거나 노트를 본인 스스로 만드셔도 좋지만 단거나 노트를 혼자서 만들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노량진 나와서 보니까 본인만의 서브 노트를 4과목 다 만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4년 이상 공부를 하셔야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우리가 지금 뭐 사마천의 심정으로 지금 우리 임용판에 온 거 아니잖아요. 빨리 하고 나가야 되는 1년 만에 합격하고 나가야 되는 게 목표니까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다가 단권화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권화가 꼭 필수는 아닌데 저는 뭐 객관식 시험이라는 단권화가 꼭 필수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서답형 시험에서는 조금 더 권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확한 단어를 써야 돼요. 정확한 문장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 임용 채점 이렇게 구경하러 갔을 때 보면은 구마라습을 쓰는 문제에 많은 수험생들이 구까지는 뭔가 기억이 났어. 그리고 뭔가 습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이 나왔던 답이 구라마습이었어. 구라마습 같은 것들이 은근히 시험 문제에 많이 답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깝게 틀리는 답들이 은근히 채점 현장 가면 많아요. 왜? 시험날 긴장도 되고 어디서 뭔가 내 머릿속에 있는데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거 바꿔 끼거든. 또 이번 시험에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거 쓰는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샌프란시스코가 센인지 뭐 이거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 강화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으로 틀리신 분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끝까지 많이 봐야 되는 게 핵심인 시험이 이 서답형 시험이어서 저는 이 단권화 작업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시험 막바지에 와 가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단권화만 해서는 우리가 또 사람 심리가 맨날 본 부분만 봐요. 그러니까 단권화를 하더라도 내 교재에서 맨날 보는 부분만 보기 마련이어서 내가 행여나 본 주제에서 내가 뭐를 못 암기하고 있는지 문제를 저는 좀 풀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객관식은요. 그냥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을 체크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오르거든요. 근데 서답형 시험은요. 힌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문장을 써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처음엔 이래요. 7월, 8월까지 20점, 30점 나오다가 9월, 10월에 가서야 점수가 이렇게 오릅니다. 특히 7, 8월 달에 문제를 많이 틀리셔야 그만큼 점수가 많이 오릅니다. 우리 나중에 교육학 배우시다 보면은 뭐 자의간이 효과니 뭐니 이런 것들 배우시게 되는데 틀리거나 미완성한 과제가 내 머릿속에 제일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 어떤 것들이 빠졌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하반기에는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는 교과서 그리고 개론서를 양대 축으로 삼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임용시험 트렌드에 못 쫓아오신 강사님들은 개론서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요. 예를 들면 미래인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은
상하이 조계에는 공공조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런 게 문장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공공조계가 시험에 재작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히 보시길 바래. 이거를 1년 내내 보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번 볼 때 이 교과서에는 뭐 공공조계까지 이야기하고 있네. 뭐 요코하마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 서술을 하고 있네. 조금 한 번씩 꼼꼼하게 보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처음 볼 때 출판사별로 다 보라는 게 아니라 뭐 1, 2월 달에는 이쪽 출판사, 3, 4월 때는 이쪽 출판사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서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와 함께 개론서 내용을 보시고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늘 출제자의 시각으로 생각해 내신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올해 80점 만점에 56점 이상, 넉넉하게 붙는 56점 이상으로 꼭 붙을 수 있을 거다라고 자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도 이 세 가지를 어떻게든 더 기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고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 2월만을 제외하고는 다 9시부터 1시까지 수, 목, 금, 토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는 거는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예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뭐 본인 할 일들, 본인이 좀 필요한 공부라던가 개인적으로 할 일들을 하시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학습 계획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서 왜 9시부터 1시에 우리가 수업을 집중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시험이 9시부터 1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점심시간이 없어요. 그냥 아침 9시부터 쉬는 시간 30분씩 갖고 1교시, 2교시, 3교시로 장장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최대한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자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짰으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뭐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해서 아마 인강, 지금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공부 기록 남기면은 뭐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기도 하고 뭐 수강 할인권을 보내기도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정확히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혼자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가장 피해야 될 게 루즈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상담을 해보면은 인강을 결제해 놓고요. 한 10강까지 들어놓고 수강 종료를 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강의를 듣든지 간에 제법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처음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한 1, 2일 들어보고 그다음에 좀 3, 4일차부터는 좀 미루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 어느 강의를 듣든 어느 뭐 중국어 강의를 듣든 영어 강의를 듣든 어느 강의를 듣든 인강 결제해놓고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분들과 뭐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매일매일 공부 기록을 남겨서 어디다가 뭐 인증 같은 거 아니면 뭐 공스타 같은 것들 하셔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여러분들은요. 저희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휴대폰 사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휴대폰을 여기 학원 자습실에서도 알람을 되게 크게 해놓고 늘 카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톡 늘 실시간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합격률이 지속 엄청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져요.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잡으면은 공부 접중력 들어오는데 약 3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공부할 때만큼은 핸드폰을 조금 멀리해 놓으시기 바래요. 뭐 밥 먹을 때나 쉴 때나 하셔도 되는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는 꼭 핸드폰을 멀리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기상 시간도 저는 솔직히 아침에 공부하든 저녁에 공부하든 언제 공부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우리 시험이 오전에 보기 때문에 최대한 오전부터 공부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도 야행성 인간이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강의를 하면서 새벽형 인간이 됐어요. 왜?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맞춰서 오전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규칙적인 기상 시간 확보해 보시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안내들 쭉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끔 이제 말을 할 건데요.
저희는 이제 4권의 과목별로 교재가 나누어져 있고요. 교재에 보면은 교과서에 수록된 사료라던가 주요 본문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11월 달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은 딱히 교재에서 뭐 빠진 내용이 출제가 되지도 않아서 거의 그렇게 막 교체를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작년 교재와 비교했을 때 조금 교과서 내용을 상세하게 더 반영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독립협회, 교과서에만 있는데 제 교재에 조금 빠졌던 내용이 좀 보여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넣다 보니까 한 8페이지 정도 분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8페이지 분량 증가된 거 가지고 혹시 기존 교재에 있으신 분들 사라고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좀 서술 분량이 많이 바뀐 부분은 제가 카페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거는 뭐 교재 없으신 분들은 12월 말에 나오는 교재 새 거 사시면 되고, 행여나 기존 교재 있으신 분들은 과거 교재에 독립협회 이런 몇몇 부분만 붙이면은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사 교재가 거의 500페이지가 되는데 500페이지 모두 쓸데없는 내용이 있진 않아요. 80%가 교과서 내용 잘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 잘 가져가시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잠깐만, 이게 파일이 조금 깨졌나? 지금 어머 이거 글씨 깨졌네. 네, 잠깐만 할게요. 그리고 저거 원래 되게 개그감이 좀 있는 캐릭터인데 요새 맨날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만 하다 보니까 약간 노잼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다시 좀 개그감을 좀 늘려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양사 교재는 작년도 교재보다 40페이지가 늘었어요. 왜 40페이지가 늘었냐면은 사실 뭐 올해도 뭐 딱히 그 1점짜리 돈묵방교령이라고 해서 중국 근현대사 책에만 나오는 되게 어려운 키워드 쓰는 거 1점짜리 말고는 다 교재에 있었는데, 근데 올해 조금 더 교재를 좀 상세하게 넣고자 좀 빠진 내용들도 보이기도 해서 조금 분량이 증대가 되었고, 사실 이거는 좀 동양사 교재는 새로 사는 건 저는 선택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일 많이 증가한 부분은 일본사랑 동남아시아사입니다. 근데 일본사랑 동남아시아사가 요 근래 출제가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일본사랑 동남아시아사 안 나오는가 보다라고 하면은 그쯤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서 올해나 내년쯤에는 어쩌면 뭐 2점짜리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조금 교과서 내용만 좀 자세하게 다시 분류해서 다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다른 중국 전근대사나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좀 개론서에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추가해 듣느라 하게 됐는데, 올해 문제랑 올해 제가 이전에 썼던 교재랑 비교해 보시면은 웬만한 건 다 교재에 있어. 특히 올해 뭐 사통 문제가 많이들 틀리셨던 문제거든요. 저희 수강생 아니신 분들은. 근데 저 사통 문제도 출제되었던 그 사료 그대로 제 교재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재 보면은 사료라던가 지도 같은 것들 되게 많은데 그 교재에 있는 사료라던가 지도를 보면서 어디다가 구멍을 치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다, 늘 끊임없이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합격선에 가는데 지장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지도나 사료나 본문 내용 보시면서 저희는 7, 8월 달에 암기펜 같은 것도 많이 사서 써보라라고 하는데, 암기펜이 뭐냐면은 이렇게 밑줄을 긋고 거기에 뭐 제공되는 셀로판을 딱 대면은 여기가 안 보이거든요. 그 안 보이는 것들을 얼마나 떠올릴 수 있는지 계속 테스트해보라라고 해서 암기펜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교재에다 많이 밑줄 치고 써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해하시면서 관련 맥락을 개론서로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1월까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암기펜이던 뭐 포스트잇 이런 걸로 가려놓고 얼마나 떠올릴 수 있는지 출안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시험은 기입형과 서술형이라고 하는 걸로 출제가 되는데, 기입형은 사료나 개론서 텍스트에다가 단어 딱 가려놓고 그 단어 쓰는 문제거든요. 이게 6문제가 출제가 돼요. 23문제 중에 6문제가 출제가 돼서, 근데 대부분 다 교재 내용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거 먼저 신경 쓰시고, 그다음 서술형 문제는 단순히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문장으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재 내용으로 키워드 익숙해지고 개론서 내용으로 문장 쓰는 거 익숙해지라라고 내니까 그런 것들 같이 체크해 나가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은 혹시 전년도 교재 있으신 분들 있을까 말씀드리면 한국사는 8페이지, 동양사는 40페이지 늘어났는데 한국사는 딱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동양사는 조금 선택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출판사에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교재가 40페이지 늘었다고 해서 가격은 그냥 동결하는 것으로 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뭐 출판사에서 뭐 인건비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원자재도 올랐다고 뭐 하시는데 잘 이야기가 됐어요.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이제 그림이 깨져서 되는데 네, 저희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넣었는데 저랑 김태규 선생님은요 조금 그렇게 막 성격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뒤에 계시기도 하는데 막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왜 학원 강사로서는 성격이 안 좋은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라던가 이런 거 만들 때도 저희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 기간에 여기 뭐 수강하신 분도 있으면 알겠지만 뭐 교과서에 한 줄이라도 언급된 문학 작품이 있으면은 그 문학 작품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만들고 또 최대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한 유사성을 찌기 위해서 여러 사료 원전들까지 다 직접 보면서 문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마 나중에 풀어보시면은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여러분들 지금 임용판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대비하실 텐데 1년 내내 이것만 생각하세요. 80점 만점에 54점, 뭐 48점이면 최저선을 붙는 거고 56점이면 넉넉하게 붙는 건데 그 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교과서 기출문제를 가장 기본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교과서 기출문제를 늘 끊임없이 보기 위해서는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원가의 이런 수험서를 토대로 단권화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단권화 노트로서 가장 자신 있는 시리즈가 저희 시리즈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고요. 또 저는 저 교사 5년 하다가 나왔는데 교사할 때는 워라밸이 되게 높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하는 거 되게 많았고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배우고 싶은 거 많아서 지금은 학원에만 거의 올인을 하고 있어. 근데 두 과목만 하는데도 일주일에 시간이 별로 안 나거든요. 두 과목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자료 만들고 뭐 하는데 시간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두 과목씩 전문성 있게 하는 게 정말 특별한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저 이렇게 두 과목 하는데도 일주일이 정신이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다가 역교련 서양 사야 되니까 더 하셔야 되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뭐도 더 해야 됩니까? 교육학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1년 내내 진짜 바싹 공부하실 분들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저는 역사는 하면은 엉덩이 싸움으로써 열심히만 하면은 무조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뭐 설령 운이었으면 2년이 걸릴 수 있고 뭐 3년이 걸릴 수 있지만 열심히만 하면은 무조건 붙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각오 단단히 하시고 역사 임용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육학은 학원에서 저한테 이걸 줘가지고 권지수 이사사의 교육학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